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5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입학한 지도 5주째가 돼가네요. 시간이 되게 빠르죠. 여러분들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직도 공부 시간 확보하는 게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수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도움 요청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공부 시간을 늘려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좀 상담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상담 일정을 여러분들 정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주 수업에서 출석 시험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령 지체, 즉 채권자 지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면, 이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경우에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여서 이제 급부가 불능이 되면은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 매매 대금에 있어서 매도인은 이제 그 채권자가 되겠죠. 이제 매도인이 채권자지만 또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이런 목적물 인도 의무에서의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통된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갑과 을은 갑수위의 시계를 을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걸 이제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이제 갑이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채무를 대신 이제 을이 병한테 이행하기로 하는 거죠. 여기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요거를 이제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죠. 대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는 실제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관계니까 이제 급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병은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병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죠. 승낙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형성권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질문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서 을이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계가 모조품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제 을이 갑의 사기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여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사기,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의 기본관계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을이 병에 대해서 이행기가 있는 3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 대해서 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 병은 서로에 대해서 각자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채권을 가지고 병에 대한 500만 원의 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이건 상계할 수 있겠죠. 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갖고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이제 을이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기본 관계 속의 제3자 수익 약정 때문에 을이 이제 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데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갖고 병에 대한 이제 채무를 가지고 이제 병의 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상계하지 않고 병한테 소유권,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갖고 상계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병이 더 이상 이제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게 의미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와 달리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병한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병에 대한 채권과 이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 두 가지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갑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갑이 시계를 인도하는 것을 이행지체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갑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이라도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병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을이 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이행을 지체하자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제 3번의 경우죠. 4번의 경우죠. 4번에서 이제 갑이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누구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 을은 병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고 했을 경우에 을이 만약에 병한테 지급한 것이 있다면은 그 지급한 것은 갑으로부터 반환을 청구를 받을 수 있고요. 병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원상회복의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갑이 시계를 을에게 인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이 시계를 인도하였는데 을이 병한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없죠. 요거는 이제 비록 병이 채권자로서 만약에 을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병이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이 됩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근저당 채무의 부담을 인수하게 하고 그 채무액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근저당권부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 이런 경우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채권자,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됩니다. 이 X라는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이 X에 대해서 이제 갑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거를 이제 인도해 주면서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직접 부담하기로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채무를 인수한 건데요. 이 채무 인수의 성격이, 채무를 인수한 건데, 이 채무 인수의 성격이 병존적 채무 인수이냐, 병존적 채무 인수이냐, 또는 이행 인수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제 갑이 탈락되면서 을만 채무자로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의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제 매수인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거나 이행 인수가 되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양 당사자가 이행 인수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직접 을에게 채무를 이제 채권을 갖도록 할 것인가, 즉 을이 직접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를 인수했는데 을이 직접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을 대신해서 이행하는 것만 이제 책임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행할 책임만 인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행 인수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갑과 을이 채무를 을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서 실제로 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즉 을이 병한테, 이제 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즉 을이 병한테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병이 을한테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 또는 이행 인수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행 인수로 더 많이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제 뭐 채권자인 은행이 직접 을한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보다는 그냥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행만 하는 것, 이제 갑과 을 사이에 그런 책임을 을이 부담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로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사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을이 갑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다 인수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만큼을 공제하고 이행 인수냐 병존적 채무 인수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수익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즉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이러한 약정은 당연히 이행인수 약정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채권자니까 그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걸 이제 앞으로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을이 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긴 하는데요. 이럴 때 병도 직접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도 을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냐면은 병에게 이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갑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3자를 위한 약정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 같은 경우에는 요약자에 대한 이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관계에 따른 항변권을 가지고 을이 병에 대해서 갖는 항변권을 갖고 당연히 병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상계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즉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채권 채무자가 달라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을이 상계양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심으로 해서 출석시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줌 수업에서 했던 거 판결을 다 검토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검토하지 못한 판결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판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번 판결인데요. 52번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에, 즉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그 가등기 담보의 말소 의무와 차용금의 변제 의무 사이는 동시행 관계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은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는 것이 담보권 말소보다 더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차용금 변제하는 것이 먼저이고 가등기 말소가 나중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의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인가 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먼저 선이행 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제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다음 54번 판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시행 양변권인데 동시행 양변권인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인 갑이 있고요. 그다음 매수인인 을이 있습니다. 이제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면은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의 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죠.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고려할 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를 고려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돼요. 특정물 채무에서 공부했지만은 587조를 고려해야 되죠. 578조에서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웠었죠 그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을 해서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을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587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갑이 을한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행 제공을 하면 이건 이제 매매대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걸 매매대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금전채무라고 할게요. 금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갑의 을에 대한 의무와 을의 갑에 대한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해야 되죠. 자, 이행 제공의 방법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현실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할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구두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실 제공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순간부터 을은 동시행의 양변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행 제공 상태가 계속돼야지만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효과가 계속되고요. 만약에 갑이 중간에 이행 제공을 그만두게 되면은 다시 동시행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게 계속된 이래만의 이행 제공이 아니라 이행 제공이 동시행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있어야지만 되고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을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이행 제공이 없게 되면은 다시 동시행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을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의 제공을 한 다음에 이행 제공을 한 다음에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양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행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행 제공에 계속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되고요. 다음번 사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동시행위항변권이 있는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시행위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 효과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의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판결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판결도 그 이행지체, 동시행에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련된 그런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갑은 자신이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동년 4월 30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기고 X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4월 30일에 갑과 을은 모두 중개사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양 당사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4월 30일까지는 중도금 지급 채무는 선 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해서는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중도금의 이행기일인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이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4월 30일부터는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잔금뿐만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을의 소유권, 을의 이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중도금의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은 이 이제 그 중도금이 기일이 지나서 결국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도금마저도 갑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에는 잔금이 있지만은 잔금 지급 채무도, 을의 잔금 지급 채무도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죠. 자, 이 경우에 갑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갑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경우에 양 당사자가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갑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요. 자, 이행 지체로 인해서 이행을 최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 이후에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을이 지금 이행 지체에 빠져 있냐 여부와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비록 을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갑과 을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갑이 아무리 을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을은 이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갑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한 거고요.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해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오히려 이 X 건물을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겠죠. 불능이 되고 갑은 오히려 자신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내용들 이제 이렇게 55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한번 판결 중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특히 이제 요 첫 번째 판결 중에서 그 이제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그 이행지체 이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이 사안에서는 이제 동시행 양변권을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행 제공을 어느 정도의 이행 제공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가, 즉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을 이행 제공해야지만 상대방이 그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2번 이제 두 번째 판결인데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행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의 협력을, 이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하려면은 상대방이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받아가서 이제 뭐 그런 서로 뭐 법무사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을 이행지체,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다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행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그 수령을 최고하는 그런 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이행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행 준비 상태를 갖춘 것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행 제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피고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이건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자,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는 언제든지 현실에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수령하여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데, 자, 내가 지금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 나와서 이거 받아가면 된다 라고 상대방한테 최고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갖춰 놓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행 제공이 있었다, 완전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단순히 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마련해서 발급받아서 그것만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만에 의해서는 매도인이 충분히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심이 위 인감증명서의 준비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2심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인감증명서를 떼놓은 것만 가지고는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 제공의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계약 해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계약 해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지만 이행 제공이 어떤 경우에 이행 제공이 인정되어서 상대방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지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관련된 판결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쌍무계약의 효력에는 첫 번째 동시행위항변권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에 관련된 내용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동시행위항변권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위험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부담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매도인은 X를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X를 인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급부가 이행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런 위험들을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X라는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을은 더 이상 X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불가능한 것을 더 이상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X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을은 더 이상 X를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X가 멸실되는 경우에 그 멸실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은 당연히 을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목적물이 멸실된 상황에서 여전히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갑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목적물이 멸실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은 다 을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최종적인 위험은 결국은 갑이 부담하게 되는 것도 되겠죠. 물론 이제 을이 X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 대신 을은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X의 멸실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은 갑이 최종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계약 관계에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 급부를 이제 그 급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제 위험 부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대가 위험과 급부 위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급부 위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멸실되었을 경우에 을이 그 급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급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멸실되면은 상대방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급부가 불량이 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채권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문제는 그런 경우에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즉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매도인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는 결국은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즉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을이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면은 대가 위험은 을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제 X가 멸실된 경우에 갑이 을한테 더 이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가 위험은 갑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위험 부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있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상의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이어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X가 부동산인데요. 을이 갑에게 뭐 이제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은 갑은 을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하겠죠. 자,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5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5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언제나 채무자가 이제 매도인 같은 채무자가 X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538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두 가지 경우가 그러한데요. 첫 번째 경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X에 대한 인도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행 인수 계약에 따른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갑과 을이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 부동산에는 이제 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당권자입니다. 즉 병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X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요 채권액을 병의 갑에 대한 채권액을 1억이라고 얘기할게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1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X 목적물의 시가를 3억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억이라고 하는 X 목적물의 시가가 3억인데 갑과 을 사이에 1억을 을이 대신 병에게 변제하면서 매매 대금을 2억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매매대금은 2억이니까 을은 갑에게 2억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갑과 을 사이에는 이제 을이 갑을 대신해서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 인수 계약이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갑과 을의 의사가 병이 직접 을에게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지금 을이 인수한 것이 단순한 이행 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별도로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면은 이것은 그냥 이행 인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행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 을이 만약에 1억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채권자인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겠죠. 만약에 채권자인 병이 X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경매에 넘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경락인, 요즘에는 이제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가 X를 경락을 받겠죠. 경락을 받으면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X에 대한 급부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은 X를 갑이 을한테 인도하는 것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을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갑이 을한테 X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매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귀나 부자귀, 이제 자귀나 부자귀를 다 합쳐서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자의 자귀나 부자귀가 채무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자귀나 부자귀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신의 측상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즉 채권자의 자귀 또는 부자귀가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방해했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 자기나 부자기를 충분히 피해서 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신의 측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이제 갑과 을 사이, 이제 다 지우죠. 갑과 을이 있는데 이제 X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관계에 있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이행의 제공을 했습니다. 이행의 제공을 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이 불가능해요. 이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의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수령 지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행 지체에 상응해서 수령 지체라고도 얘기하고 채권자 지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권자 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에 빠져있게 되면 어떡합니까? 갑은 계속해서 X를 보관해야 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 지체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X가 멸실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했을 때 을이 수령을 했다면은 그럼 그걸로 변제가 이루어져서 갑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돼서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텐데 이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을이 수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는 수령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을 되었다면은 그런 경우에 매수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갑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수령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채권자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행의 제공이 있었지만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의 경우를 수령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에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래 이 이행 제공은 현실의 제공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해야지만 이행 제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수령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에게 구두 제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행 제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수령 거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구두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행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을은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는 경우에 갑은 을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령 거절의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이행 제공이 인정이 되며 구두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권자 지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구적 불수령, 확고한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서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거 잘못됐네요. 요거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는 수령 거절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행 거절이 아니라 수령 거절이죠. 자, 영구 불수령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서 이행 거절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이행 거절이나 영구적 불수령이나 확고한 수령 거절은 어떤 경우냐면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계약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몰고 가서 계약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약 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을은 이행할 의사도 없을 테고요. 갑이 이행을 하더라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 상태가 영구적 불수령, 확고한 수령 거절 또는 독자적인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 이행 거절이나 영구적 불수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계약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경우,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나오냐면은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수령 지체가 인정이 돼요. 이제 채권자 지체, 400조 이하에서의 채권자 지체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인정되지만, 자, 그러니까 즉 400조 이하의 채권자 지체의 책임이 인정이 되지만은 이제 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즉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요.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 400조의 규정에 따라서 40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거나 채무자의 책임이 완화되거나 403조까지인가요? 이거에 의해서 채권자 지체의 효력이 발생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은 538조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이제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은 요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발생을 하는데 효과가 발생하는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영구적 불수령이나 확고한 수령 거절의 경우에는 이제 이행 구두의 제공이 없더라도 400조 이하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38조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행의 제공이 있거나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이행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한 경우라면, 이제 거절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를 완전히 파탄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당장은 수령할 수 없어, 아니면 계약 관계에 약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당장은 수령을 거절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이행 제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런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이 채권자 지체가 성립은 한다. 그런데 이때는 400조 효과에서의 채권자 지체의 효과는 발생을 하는데 538조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록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 이행의 제공이나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금 우리 538조 1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법문상으로 볼 때도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경우라고 얘기했으니까 경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견해의 대립이냐면은 일단은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그 조항의 근거에서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이전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급부가 불능이 되더라도 이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그러면 언제 위험이 이전되느냐? 즉 갑이 을한테 X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X가 멸실되더라도 갑은 을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불능이 된 경우에 이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위험이 이전된 다음에는 불능이 되더라도 당연히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언제 위험이 이전되느냐에 관해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돼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점이냐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냐. 물론 양자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인도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있었는데 인도는 나중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가에 대해서는 인도 시점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냐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갑과 을이 있고요. 이제 갑과 을이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즉 을이 직접 병한테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을한테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요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이제 기본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기본 관계, 이거를 보상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에 이제 뭐 소비 대차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계약이 있었겠죠. 요거를 이제 대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병한테 직접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니까요. 이걸 이제 급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할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플러스 제3자 수익 약정, 제3자 수익 약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제3자 수익 약정에 의해서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그 채권이 갑한테 귀속되지 않고 병한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자를 위한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여전히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이 이제 병한테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을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즉, 갑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을이 이제 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3자를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즉 갑과 을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연대해서 갑한테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와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려면은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나 또는 이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그 채무인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연대 책임을 지긴 하지만은 본인들이 원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이제 갑과 을은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채권자와 인수인이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의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죠. 자, 그렇게 되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병이 승낙을 해야지만 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순간에 갑과 을 사이에서 발생한 매매 계약이 병한테 귀속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그 매매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병존적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보다 이제 해당하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매도인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이제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을이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을이 지급하면서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이제 그 공제된 금액만큼을 을이 직접 이제 피담보 채권만큼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가름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병존적 채무인수냐, 을이 이행인수냐, 단순히 근데 을이 이행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경우도 있죠. 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하도록 할 것인가 여부가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도록 할 것인가 여부가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채무를 인수하지만은 병이 직접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행인수가 될 것이고요. 갑과 을이 채무 인수를 하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승낙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병이 직접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갑과 을의 의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주로 되는 것은 이제 이 경우에 주로 어떤 걸로 인정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행인수가 원칙적인 경우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판결 문구를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행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모습은 이행인수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확실하게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시킬 의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을이 갑의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갑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통째로 인수한다든지 뭐 이제 계약 지위를 이전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채무를 당연히 병한테 부담을 하면서 계약 자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또는 사업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을이 병한테 갑이 지고 있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러면서 인수한 것에 대한 대금을 산정을 할 때 을이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을 인수 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거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지급 방법으로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제 복잡하게 을이 갑한테 이제 지급하고 갑이 그 돈으로 병한테 지급하는 것을 생략하기 위한 단계처럼, 그러니까 이제 단축급부처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행 인수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구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행 인수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만은 계약법 2에 이제 이행 인수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채권 양도와 이행 인수 부분을 공부할 때 거기서도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은 대가 관계가 있고 보상 관계가 있고 급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대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이거는 이제 급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상 관계는 갑과 을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갑과 을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 수익 약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사자가 뭐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든지 또는 계약 관계를 변경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수익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취소됐을 때,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됐을 때, 그때 병이 나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라고 하는 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병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 관계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수익자가 제3자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3자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취득한 채권을 을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계약이 무효 취소인 경우에 제3자, 선의의 제3자의 범위와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나 채권에 대한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가 되지만은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채권의 양수인이거나 또는 채권의 가압류 채권자,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로 보호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호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채권의 기본 계약의 기본 관계의 무효 취소나 해제의 경우 모두 다 공통되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 관계입니다. 이제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입니다.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예요. 자, 대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제 갑과 병 사이의 계약 관계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없더라도 대가관계가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본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관계가 무효이더라도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이더라도 낙약자의 급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갑은 대가관계 기초에서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즉 변제를 하기 위해서 갑과 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결국은 병한테 수익자에게 급부를 했다 할지라도 급부를 한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대가관계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을의 병에 대한 급부 자체, 즉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급부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급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겠죠. 그 이행한 것에 대한 효과, 즉 변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대가관계가 무효가 됐으면은 사실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거는 갑의 사정이고 대가관계가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제3자 수익 약정에 따라서 이제 을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한테 채무를 이행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본 관계상의 채무를 이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갑은 여전히 을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와 낙약자의 급부관계입니다. 자, 먼저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나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한 최고,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지만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을의 지위가 불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자가 수익을 확답을 하지 않으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낙약자가 그러니까 어딨어요?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을은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요약자한테 급부해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이 돈 같은 거를 갑한테 급부해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급부가 병이 수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급부가 의미 없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능으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을이 병한테 부담하는 채무가 이렇게 금전 채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제 행위 채무여서 그 병이 급부를 수령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더 이상 급부가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봐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중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갑이 을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은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동시행위항변권을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채권으로 병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상계항변을 하려면은 미리 상계항변을 하든지 이제 을은 상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상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의 지위가
사실상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지만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상계양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채무불이행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경우인데요. 자, 기본 관계 해제. 이제 기본 계약상의 기본 관계상의 채권 채무에 불이행이 있었다. 채무에 불이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낙약자 수익자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이 여기 잘못됐네요. 지금 자, 요거는 좀 잘못됐으니까 지울게요. 자, 낙약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약자도 역시 이제 이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수익자한테 이행하지 않든 또는 자기한테 이행하지 않든 뭐 중도금 같은 것을 자기한테 이행하기로 했는데 을이 갑한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유약자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든 유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든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누구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하는 것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을은 병에게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은 병한테 더 이상 이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을은 더 이상 병한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행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병한테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한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을은 급부한 것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반환받아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없고 갑으로부터만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병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로 보호가 되어야 안 돼요. 병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로 보호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한테는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더 이상 병한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채무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상회복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있고 병은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3자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판례가 이유를 들고 있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변제 원래는 이제 을이 갑한테 갚으면은 갑이 병한테 변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단축해서 변제를 한 거잖아요. 그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제를 부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병이 을한테 이제 그 변제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면은 병이 변제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 항변권 같은 거를 포기하는 그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병한테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상회복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갑만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수익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지만은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것을 볼 텐데요.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을은 병한테 이행해 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채권자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채권자니까.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니까, 을이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지체하는 경우에 대해서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병은 비록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지만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즉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서 을이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지만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쟁점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나 사례 문제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갑을병을 적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스스로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판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 줌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